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정환 기자의 통일 압수다 4시즌 시즌4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자, 한 달 남짓 조금 이것저것 책도 읽고 재충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좀 더 깊이 있고 그렇지만 또 아주 친숙하게 친근하게 전해드리려고 만반의 준비를 갖췄습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최근 한반도 정세가 무척이나 걱정스럽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이 폭풍 속으로 들어가고 있구나 이런 걱정을 합니다. 농담 아니라 정말 잠이 잘 안 올 정도다. 뭐 이게 약간 과장이 아니냐 하시겠지만 전혀 그런 과장스러운 상황이 아니고 참 걱정인데요. 최근에 한반도 정세 오늘 좀 집중적으로 다뤄보려고 합니다. 특히 다른 시사 프로그램이라던가 신문 칼럼이라던가 여기서 잘 하지 않았던 그 이면까지도 조금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김정환 기자의 통일 압수다 깊이 있고 친숙하게 친근하게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시간 출연해 주신 분 정말 또 대단한 분을 모셨습니다. 조성열 박사님인데요.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박사님. 뭐 좀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뭐 최근의 상황 이런 거는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아실 테니까 그냥 건너뛰고 지금 일부에서는 미국과 중국이 신냉전으로 좀 가고 있다. 아니 일부는 좀 들어갔다 이런 말씀도 하신 것 같은데 일단 박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미국과 중국. 예, 아직은 신냉전에 들어간 건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용어를 조심했어야 되는 게 냉전 그러면은 이제 이데올로기가 그렇죠. 깔려 있는 거고요. 네. 또 이미 이제 일종의 패가 결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신냉전이라는 인식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미국과 일본, 한국이 한 패가 되고 네, 네. 또 중국, 러시아, 북한이 한 패가 되는 이런 구도가 이제 상정돼서 나온 용어가 신냉전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신냉전이라는 말을 쓰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거부감이 없습니다만은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은 아직은 이제 신냉전에 갈 위험성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은 미국과 중국이 이 전략 경쟁하는 속에서 서로 세력을 확장하는 과정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뭐 다른 분들 얘기하는 이제 G7이 G7 뭐 G2 이런 개념에서 지금 G0의 시대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네. 그래서 아직 미국의 어떤 강력한 패권이 상대적으로 쇠퇴하고 중국이 부상하는 과정에서 미중 강대국 간의 어떤 그 전략 경쟁이 가열화되는 과정이다. 그래서 아직은 이제 뭐 신냉전이라고 하기에는 아직 이데올로기를 이제 꺼내고 있죠, 지금. 그래서 인권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를 미국 꺼내고 있지만 중국은 여기에 강하게 반발하는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아직 저는 뭐 신냉전은 용어는 좀 유보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하지만 갈 수도 미국과 있고 중국의 안 갈 수도 대결 있고 구도는 그랬죠. 계속 심화되고 있죠. 그렇게 봅니다. 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어지는 질문이 뭐냐면 이런 거죠. 사실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트럼프 행정부 때 정도까지는 적어도 2019년까지는 이 북한 문제, 특히 이제 핵 문제와 미중의 대결, 이거는 좀 비교적 나란히 진행이 된 측면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미중의 대결 때문에 북한 문제, 핵 문제 해결이 뭔가 삐그덕거리거나 이런 거는 크게 없었던 거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 바이든 행정부는 명백하게 자신의 아주 가장 큰 대외 전략, 핵심 전략으로 지금 중국을 꼽고 있거든요. 그렇게 볼 때 북한 핵 문제 그리고 이 미중 갈등, 미중 대결 이게 지금 뭐 아주 좀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미국의 입장에서는 북한 핵 문제를 조금 늦출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좀 우려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러니까 2017년까지만 해도 미국과 중국이 협력을 해서 네. 북한 핵 문제를 같이 풀자로 합의를 했었습니다. 특히 2017년 4월 6일, 7일 사이에서 마라라고 정상회담에서 그런 논의가 있었고요. 네. 여기에 반발해서 북한이 굉장히 이제 그 조중 침선도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북한의 핵과 바꿀 수는 없다라는 이제 노동신문 논술도 나왔고요. 그 직후부터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4형, 그 다음에 이제 9월 3일 수소폭탄 실험까지 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만 해도 미국과 중국이 협력을 해서 북한을 압박하는 이런 형국이었습니다. 그러다가 2018년부터 북한이 대화에 나오면서 북중 관계가 급속히 화해가 됐거든요.
화해 분위기로 바뀌었고 마찬가지로 북한이 남북 정상회담 또 북미 정상회담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냐면 미중 대결은 별도로 진행되고 북한과 관련된 핵과 미사일 문제는 대화 국면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서로 연계가 되지 않았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두 개가 평행선을 이제 그으면서 네. 왔는데 2019년 2월 달에 하노이 회담이 결렬되면서 네. 네. 북한이 이제 자력갱생을 선언하고 대미 협상을 장기전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와 동시에 이제 미중 갈등은 점차 관계가 악화됐었죠. 네. 특히 트럼프 행정부와 시진핑 정부가 극히 악화돼 있었는데 여기서 북한이 이제 전면적으로 북한이 이제 중국에 편승하기 시작한 겁니다. 편승하기 시작해가지고 미중 관계의 어떤 그 갈등을 이용해서 북중 관계를 하나의 참모부다라는 말을 썼고 그렇죠. 네. 모든 문제를 이제 전략적으로 소통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에도 보면은 지난 3월 22일 날 새로 취임하는 주중 북한 대사가 신임장을 네, 제정하면서 구두친선 중국 공산당 연락부장 숭타오에게 얘기하면서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구두친서를 전원했고 네. 또 마찬가지로 이제 숭타오도 시진핑 주석의 후드 친서를 전달했습니다. 네. 이런 과정들을 보면은 지금 미중 대결이 이 북한이라고 하는 변수가 과거처럼 분리된 것이 아니라 미중 관계의 전개 속에서 북한 변수 같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상황이 좀 더 어려워지게 됐고요. 그러니까 바로 그 부분이 정말 걱정스러운 건데 그렇게 본다면 바이든 행정부 입장에서 물론 이제 북한 문제, 핵 문제를 풀려면 중국의 협조, 협력이 필요하다라는 건 말은 계속 합니다만 과연 중국이 특히 얼마 전에 앵커리지에서 이제 미중이 한판 세게 붙었잖아요. 저도 뭐 기자 생활하면서 뭐 공동 기자회견이니 여러 군데 다녀봤지만 모두 발언에서 그렇게 적나라하게 이야기한 건 정말 처음 봤는데 아니 중국 입장에서도 뭔가 북한 문제 해결을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들다가도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괴롭혀 그러면 중국도 카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북한을 카드로 또 쓸 수 있는 거고 그러면 너무 상황이 좀 굉장히 복잡해지고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정말 이게 안 좋은 상황으로 가는 것 같은데요. 중국 입장이 상당히 좀 곤란해진 것 같습니다. 우리도 굉장히 어려운 입장이지만 중국으로서도 굉장히 어려운 입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중국은 이제 그 동안에 북한 문제에 협조하면서 미중 갈등을 이제 완화하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구동존이 그래서 뭐 차이점이 있다 하더라도 네. 공통점을 넓혀가겠다는 것이고 이런 대표적인 부분이 기후협약이라든지 반테러 그리고 감염병 문제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북한 핵 문제에서 중국이 협력을 하겠다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계기로 해서 미중 간의 갈등을 좀 완화해 보려고 했고 이런 노력이 작년에 6월 달에 있었던 그 개성연락사무소 폭파 그 이후에 이제 북한 참모부가 4대 군사행동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렇죠. 예. 이거를 완화하기 위해서 당시 양제츠 정치국원이 그 하와이로 갔고 하와이에서 폼페오 국무장을 만나서 북한을 자기랑 설득하겠다. 그래서 미중 갈등을 좀 더 완화하는 계획을 삼으려고 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6월 23일 날 저녁에 김정은 위원장이 대남 군사행동 계획을 보류하지 않았습니까? 네. 아마 이번에도 이제 그런 구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중국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좀 중국으로서는 북한 카드라고 하는 것이 활용할 수도 있지만 거꾸로 잘못하면 이제 이게 북한 문제를 빌미로 해서 미국이 한반도 문제에 더 세게 나올 수도 있고 또 하나는 한국이 한국의 등을 밀어가지고 미국 쪽으로 보낼 수도 있거든요. 지금 중국이 지금 원하는 부분은 네. 지금 미국이 취하고 있는 정책이 화웨이라든지 위챗이나 이런 데를 통해 가지고 이른바 5G 첨단 산업에서 중국을 이제 그 디커플링하는 배제시키는 네. 전략을 네. 취하고 있는데 여기서 작년 10월에 이제 중국이 19자 당대 5중전회에서 채택한 게 네. 쌍순환 전략입니다. 그렇죠. 이 쌍순환 네. 전략의 핵심 그 내용을 보면은 물론 이제 내수를 중심으로 하는 거지만 국제 대순환의 핵심은 한국과 일본과의 관계를 유지해서 여기서 첨단 기술을 계속 그렇죠. 받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번에 이제 그 북한이 북한 문제라고 하는 게 우리가 아주 그냥 피상적으로 생각하면은 중국이 꽃놀이표로 북한을 이용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죠. 사실은 이렇게 되면 이제 한중 관계가 좀 어려워질 수 있고 아까 말씀드렸죠 한국을
미국 쪽으로 밀어내는 효과가 있다 보니까 사실 중국으로서도 굉장히 곤혹스러운, 또 북한이 친서까지 보냈는데 답을 안 할 수는 없고 네. 그래서 3월 22일 날 교환됐다는 친서 내용을 보면은 북한은 매우 적극적으로 모든 문제에서 중국을 지지하고 또 협력하겠다. 그리고 중국과 북한에 대한 적대 행동을 공동으로 맞서자 이렇게 나온 반면에 네. 시진핑 주석은 아주 원론적으로 한반도 문제는 평화적으로 정치적으로 해결돼야 되고 공동의 이해를 넓히자 해서 상당히 신중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약간의 그 반론이랄까 이론도 있을 것 같은 게 뭐냐면 중국과 관련해서 그렇다고 해서 중국이 과연 북한의 핵 문제, 탄도미사일 문제 이게 정말 깔끔하게 해결되기를 뭐 예를 들면은 평양에 이른바 성조기가 휘날리고 과연 중국이 이런 것까지 원하겠느냐 이런 또 반론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끊임없이 의심하고 있는 부분이 그런 부분인데요. 네. 오히려 북한 핵 문제라든지 이게 완전히 깔끔히 해결되고 북중 관계가 이제 북미 관계가 정상화가 되고 네. 남북 간의 평화 체제가 되면은 이런 부분들이 장기적으로 보면은 중국이 오히려 북미 관계로 인해서 어려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항상 하는 부분은 한반도에서의 평화와 안정을 원하긴 하지만 완전한 비핵화가 될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그 중국으로서는 전략적 이익이 훼손될 수도 있다라고 판단하지 않겠냐. 그래서 중국의 기본 입장은 현상 유지에 가깝다라고 그렇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전쟁이라든지 내전이라든지 이런 혼란은 원하지 않지만 그런 면에서는 일차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입장과 같습니다. 네. 그러나 중국은 더 나아가서 핵과 미사일 문제의 완전한 해결이 과연 중국의 이익에 도움이 되겠느냐에 대해서는 그렇죠. 우리로서는 이제 의심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우리랑 좀 비슷한 이런 좀 어려운 상황이 있다. 이건 이해는 되는데 자 이번엔 미국 얘기를 조금 보겠습니다. 이제 한미동맹, 한미관계 얘기할 때 이런 영어 단어가 많이 나오죠. 린치핀, 뭐 이른바 이제 우리말로 핵심축 이렇게 쓰는데 우리가 이제 방위의 상당 부분을 미국에 의존하다 보니까 뭐 미국 쪽에서 이제 한미동맹을 린치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좀 안심을 하는 이런 기류가 분명히 있습니다. 어쩔 수 없기도 한데 자 그런데. 일부에서는 또 이렇게도 얘기하죠. 미일 동맹을 사실 미국에선 코너스톤, 주춧돌이라고 하는데 그게 더 좋은 거니까 한미 동맹이 이게 린치핀이 아니라 주춧돌로 가야 된다. 이렇게 또 말씀하는 분도 분명히 계시는데 여기서 제가 조금 여쭤보고 싶은 게 린치핀이 일단 1차적으로는 듣기가 좋은데 분명히 우리가 미국과 국력의 차이가 분명히 크고 그리고 미국의 이익과 한국의 이익이 일치하는 부분도 있지만 일치하지 않는 부분도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미국이 원하는 거를 한국에게 조금 들이밀면서 야, 우리 한미동맹은 린치핀이니까 이거대로 가야지 이러는 측면도 좀 있어 보이거든요. 어떻게 좀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제 코너스톤하고 린치핀하고 어느 게 더 중요하냐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하지만 약간 쓸모없는 논쟁이에요. 사실은 이제 그 네. 불필요한 얘기입니다만은 아주 냉정하게 국제정치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당연히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유럽에서의 영국이 있고요. 그만큼 이상은 아니지만 사실 일본이 이제 그 버금가는 역할을 네. 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린치핀하고 코너스톤 얘기한다면 당연히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일본과의 관계가 더 중요합니다. 네. 일본은 1958년 이후 지난 2010년에 중국에게 역전되기 전까지는 세계 제2위의 경제를 가지고 있던 그랬죠. 나라고요. 네. 지금도 여전히 세계 3위의 경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부분에서 국방비를 이제 그 방위 분담 형태에서 지원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그걸 굳이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지금 이제 그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요번에도 이제 그 2+2 공동성명이 나온 것처럼 그냥 그 그러니까 한국과 미국이 대북 정책을 공동으로 마련한다면 좋은데 어떤 표현이 들어갔냐면 완전히 조율된 네. 대북 정책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네. 상당히 이제 우리로서는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는 분들은 한국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 측면도 있지만 그게 아니고 미국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끌려갈 수도 있다.
뭐 속된 말로 발목 잡힐 수 있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2017년 말에 있었던 한미 워킹그룹도 그렇죠. 비슷한 얘기입니다. 네. 한미 워킹그룹 같은 경우는 뭐 우리 외교부가 제안했다는 말도 있는데요. 당시에 이제 우리 기업들이 그 한전 산하에 이제 동남그룹까지 동남발전까지 포함해가지고 북한산 석탄을 이제 그 러시아산으로 위장해가지고 들어왔습니다. 네. 이게 이제 미국한테 걸려가지고 세컨더리 보이콧 대상이 됐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게 이제 그 세컨더리 보이콧에 적용하냐 아니냐의 판단권이 누가 가지냐면 미 행정부가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일방적으로 우리는 적용 안 된다고 판단하지만 미 행정부가 적용한다 그러면 되는 거거든요. 네. 좀 아쉽지만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의 법률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미연에 막기 위해서 한미 워킹그룹을 통해서 사전에 대북 교류 또는 북한을 경유하는 여러 물자 교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미국하고 협의하는 틀 이게 이제 한미 워킹그룹입니다. 네. 그래서 원래 취지로 본다면은 불필요하게 한국 기업들이 세컨더리 보이콧에 당하지 않도록 하는 게 취지였지만 네. 결과적으로는 모든 이제 그 남북 간의 교류 협력에 대해서 다 물어봐야 되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걸린다라고 실제로 최종적인 것이 아니라 사전 협의 과정에서 걸린다라고 얘기하면은 아예 없는. 아무것도 못하는 네, 이제 네. 이런 부분에서 당초 취지와 달리 이 남북 관계 교류 협력을 제약하는 요소가 된 그렇죠. 부분이 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대북 정책을 한미가 완전히 조율해서 나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미 갈등도 없고 또 그에 따른 남남 갈등도 원천적으로 해소가 될 수 네.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미국이 이제 매번 우리가 하려고 하는 정책에 대해서 조율이 안 됐기 때문에 하면 안 된다고 계속 이제 제동을 갈 경우 한국 정부가 이제 독재적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죠. 네. 이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 워킹그룹과 유사한데 한미가 실제로 같은 방향으로 나갈 때는 관계가 없는데 뭐 2인 삼각인데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갈 경우는 그렇죠. 결과적으로 이제 미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이런 이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많이 좌우되지 않겠나 근데 이제 생각합니다.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말은 쉬운데 이게 사실 현실 세계에서 미국의 힘이 워낙 세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끌려가는 경우가 워낙 많아서 이제 여쭤보는 건데 자, 잘 따라오신 분은 이해를 하시겠지만 제가 중국 얘기도 꺼냈고 뭐 북미 관계, 미중 관계 얘기를 꺼냈습니다. 이제 미국 얘기까지 꺼냈는데 여기서 이제 한 걸음씩 더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바이든 행정부가 이제 그 성킴 그 미 국무부의 동아태 차관보 대행이 예. 그 얼마 전에 대북 정책 검토가 지금 마무리 단계고 수주 안에 좀 결론이 날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공식화를 한 셈인데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 과연 우리 한국이 바라는 방향, 국익, 이것과 과연 정말 아주 우리가 와 할 정도로 일치할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내용적으로 본다면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하고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은 뭐 한 50% 정도의 그 싱크로율이 있었다고 한다면 네, 동기화가 되는데. 예, 그렇죠. 예. 근데 반면에 이제 그 바이든 행정부는 제가 볼 때 한 70%? 이 꽤 정도입니다. 높네요. 실제 여러 가지 면에서는 높습니다. 특히 우리 정부가 그 트럼프 행정부 때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던 게 네. 특히 이제 점진적이고 단계적이고 점진적 접근을 하자. 그다음에 먼저 비핵화하기보다는 그 신고를 먼저 하기보다는 일단은 이행 조치를 하고 사후에 신고 검증을 하자라고 네. 하는 부분들. 뭐 나중에 이제 비건 대표가 이걸 받았다가 또 미국 내에서 굉장히 또 질타를 받기도 하는데요. 이런 이제 구체적인 문제들. 그 다음에 우리 입장에서 보면 단계적 접근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한 번에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하더라도 중간 과정에서는 잠정 합의를 하자. 그래서 우리는 이걸 굿 이너프 딜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네. 충분히 좋은 합의가 된다. 그런데 이제 당시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존 볼턴이라든지 강경파들은 빅딜은 곧 굿딜이고 스몰 딜은 배드 딜이다. 그래서 빅딜 아니면 노딜로 가야지 스몰 딜은 안 된다. 왜냐하면 배드 딜이니까. 근데 현실적으로 본다면은 북한이 이란과 달리 핵무기까지 완성하고 미 본토까지 때릴 수 있는 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빅딜은 사실상 어렵다고 그렇죠. 보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프레임,
스몰 딜은 곧 배드 딜이라고 하는 이런 그 미국 내 강경파가 만들어 놓은 틀을 깨려고 우리가 만든 개념이 이제 굿 이너프 딜. 특히 이번에 블링컨 그 국무장관 같은 경우는 되기 전입니다만은 대선 기간 중에 기고문에 보면은 이런 잠정합의란 말을 썼습니다. 네. 잠정합의의 불가피성, 중요성을 얘기하고 Foreign Affairs인가 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잠정합의라고 하는 부분은 결과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굿 이너프 딜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굉장히 가깝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북한 체제를 이해하다 보면은 모든 결정권이 톱다운 방식, 김정은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훨씬 김정은 위원장은 단판을 짓는 게 훨씬 성과가 있거든요. 네. 밑에서는 아무리 합의하더라도 나중에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뒤엎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톱다운 방식은 우리가 이제 좀 선호하는 할 수 있는 방식이긴 하지만 그런 거는 아니지만 지금 그 바이든 행정부의 전문가들, 그 바이든의 이제 그 블링컨 국무장관이나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 보좌관 이런 분들이 대선 기간 중에 쭉 그 기고문이라든지 발표한 글들을 보면은 결과적으로는 점진적인 접근법을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접근법을 인정하고 있고 당면한 목표는 완전한 비핵화는 궁극적 목표지만 현 단계의 목표는 북한의 핵 탄도미사일의 위협 감소에 두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존 볼턴과 같이 미국 내 강경파들이 거부감을 가졌던 행동대행동 원칙에 대해서 수용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내놓은 대북 정책하고 또 우리 정부 생각하는 부분이 상당히 중복되는 게, 그러니까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많이 있다는 거죠. 근데 거기까지 들으면은 다행이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 두 가지 변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변수라기보다 하나는 상수, 바로 미중 앞에도 말씀드렸던 여쭤봤던 미중의 대결 국면 속에서 그 미국의 대북 정책 그 방향을 얼마나 밀고 갈 수 있느냐 이런 게 하나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북한의 입장인데 얼마 전에 이제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이 담화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 뭐 계속 했던 얘기입니다. 이전부터 했던 얘기인데 그거를 하지 않는 이상 우리 뭐 다시 마주 앉을 이유가 없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바이든 행정부가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라도 그래도 북한과 뭔가 접촉을 하고 핵 문제를 풀려고 정말 진지하고 정말 애를 많이 쓸까? 저는 이런 부분을 조금 우리가 굉장히 그 이면을 좀 보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질문을 던져야 한다 생각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볼 때 그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을 보면은 우선은 원래 이제 인수위회 때 내놓았던 3대 정책을 보면 우선 코비드-19, 그러니까 네. 코로나 감염증을 해결하는 게 첫 번째 목표였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여기에 따른 이제 실업 문제, 국내 경제, 국내 문제죠. 예. 세 번째도 기후 문제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3대 정책 과제 중에서 이 대외 정책에 밀렸는데, 네. 이 대외 정책 내에서도 과연 북한 핵 문제가 우선순위냐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의심을 가지고 있고,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 우려하는 부분인데, 적어도 이제 미국에서도 이런 그 북한 핵 문제를 방치할 경우 북한이 과거 이제 2009년도에 그 오바마 행정부 당시에 대화 제의를 했지만 북한이 이제 당시 그 전략 도발을 감행했거든요. 네. 전략 도발을 감행하는 바람에 그 오바마 행정부 초기부터 대화가 안 이루어졌고 뭐 잘 아시다시피 네. 이른바 최대 압박에 의한 이제 전략적 인내 네. 정책을 취했습니다. 네. 그 결과 북한도 많은 고통을 받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 기간 동안에 북한이 핵능력을 엄청나게 높였고 그렇죠. 네. 국가 핵무력 완성까지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지금 그 오바마 행정부의 이런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미국이 굉장히 신경을 쓰는 것 같고 이런 노력 중에 하나가 지난 2월 달부터 뉴욕 채널을 통해 가지고 뭐 이메일이라든지 전화 통보문을 통해서 계속 접촉을 시도했다라고 네. 지금 이제 얘기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커트 캠벨 그 미 백악관 이제 그 인도태평양 조정관이 이미 얘기했듯이 북한에 대한 어떤 그 방역 협력 이제 그 백신이라든지 또는 이제 식량 지원 이런 요 의사를 계속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북한의 핵 문제 진정과 별개로 미국이 인도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그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결코 북한 핵 문제를
손 놓고 있는 게 아니라는 이제 메시지를 계속 전달하려고 하는 것 같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려가 되는 부분은 지금 북한이 이제 이번에 최선희 3.17 담화에서 얘기했고 사실 그 내용들은 작년 7월 10일 김여정이 이제 그 대미 담화의 내용입니다. 네. 북미 관계를 위해서 대화를 재개하기 위해서는 대북 적대시 정책을 철회해야 된다 얘기했고 그것은 이제 금년 1월 달에 있었던 제8차 당대회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역시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의 열쇠는 대북 적대시 정책의 철회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미국의 태도를 보면은 거기에 응할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 보이죠. 예. 작년 연말까지만 해도 트럼프 행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졌고요. 이 부분에서 우리 정부가 나름대로 중재 역할을 시도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9월 23일 날 새벽에 화상이깁니다마는 유엔 총회 연설을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종전선언을 제안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이제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9월 초순에 남북 정상 간의 친서 교환이 있었고요. 이걸 통해서 북한이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북 적대시 정책의 한 내용으로서 그 종전선언에 대해서 북한의 반응이 공식적으로 안 나왔지만 그 시점에 있었던 그 우리 공무원이 이제 북한을 넘어갔다가 피살당한 경우가 있었는데 사망한 사건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아주 빠르게 9월 25일 날 신속하게 통전부 전통문 속에 공식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의 사과문을 담아서 보냈습니다. 이 부분만 보면은 북한이 결국 종전선언 카드에 관심이 있다는 거로 우리가 봤고 나중에 확인됐습니다마는 우리 정부가 미국과 의사타진을 했는데 당시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그래서 많은 외교관들이 우리 외교관들이 워싱턴을 방문했었습니다. 그 당시 기록에 보면은 근데 최종적으로는 미국이 11월 3일 미 대선을 앞두고 이 종전선언의 채택이 미 대선에 유리할지 불리할지 판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대선 이전에는 안 하겠다고 얘기를 해서 넘어갔습니다. 근데 지금 바이든 행정부도 똑같은 위치에 직면해 있는데 대북 적대 정책에 대해서 응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데 지금 미국이 지금 취하는 태도를 보면은 오히려 말레이시아에 있는 그렇죠. 사업가를 이제 미국 FBI에 송환을 했습니다. 네, 바로 이제 그 질문을 제가 드리려고 했던 또 건데. 하나는 이제 북한이 어떠한 이제 그 적대 정책 철회 요구를 하더라도 지금 미국은 전혀 그 카드를 좀 제시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한미 군사연습은 우리 정부도 약간 희망을 했지만 축소된 형태로 그대로 진행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걸로 봤을 때 지금 바이든 행정부는 어떤 양보를 통해서 대화를 재개할 생각은 별로 없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이고요. 그런 면에서 초기부터 강대강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북한의 어떤 반응이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일단 북한이 나온 반응은 결국은 이제 중국에 달려가는 이런 형태를 지금 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김정한 기자의 통일 압수다. 지금 내용이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약간 따라오기가 벅차시다면 여기서 잠깐 한 호 고르고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내용은 깊고 또 친근한 김정한 기자의 통일 압수다와 지금 함께하고 계신데요. 박사님,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그러지 않아도 말레이시아 단교한 그 사건 우연 아니죠? 제가 볼 때는 이제 그동안에 미국에서 계속 송환을 요청을 했고 최종적으로 말레이시아 정부가 이제 송환을 결정을 한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시점이 아주 좀 미묘하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미국의 두 장관이 아시아 순방하는데 타이밍을 맞춘 거죠, 그렇죠. 거의. 그리고 이제 약간 미국과 북한이 지금 약간 기싸움하는 이런 지금 모양새가 있는 상황에서 그게 왔다. 그거는 지금 박사님이 굉장히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바이든 행정부도 북한이 원하는 그런 판으로는 안 가겠다. 지금 이런 메시지가 담겼다고 봐도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북한으로서는 대미 관계에서 가장 아픈 부분이 뭐냐면 바로 이제 테러 지원국 지정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제재가 여러 가지 형태로 가해져 있지만 그 중에서 이제 핵 문제는 이제 핵에 따른 제재도 있습니다만은 그 이외에서 가장 폭넓게 그 북한에 대해 제재가 가하고 있는 것이 테러 지원국 지정에 따른 것이거든요. 그래서 2008년도 한번 해제가 됐다가 미국이 이제 북한을 옥죄기 위해서 계속 이거를 이제 부활하려고 노력했는데 안 됐습니다. 또 김정남 바로 이제 사건 때문에 바로 이제 그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 공항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이제 이복형인 장남이기도 하죠. 김정남이 이제 독살 당했지 않았습니까? 여기에서 많은 북한인들이
혐의 올랐지만 다 이제 그 평화로 가버리는 바람에 도망갔죠. 실제로 이제 증언을 채취하지 못했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그 독설에 참여했던 두 여인들이 이제 뭐 가벼운 형을 받고 나왔거나 아니면 감옥에 있나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걸 계기로 해서 이제 테러 지원국으로 다시 재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이 계속 아픈 상태인데 이번에 말레이시아와 단교까지 간 그 이제 무슨 뭐 유엔 제재를 위반했다, 돈 세탁을 했다. 그 이 사건도 지금 시점에 우연히 일어난 건 아니다. 이렇게 좀 보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요번에 이제 북한인 사업가가 돈 세탁을 혐의를 봐주고 지금 이제 미국에 송환됐는데 네. 아마 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분이 이제 오랫동안 말레이시아 사업을 했기 때문에 아마도 그 지금 그 김정남 독설에 관련됐던 사람들에 관한 정보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사업가에 대한 조치를 취하면서 동시에 그런 독설과 관련된 정보를 많이 얻게 되면은 사실 북한은 지금 북미 대화가 재개되면 가장 원하는 거는 북미 대화가 재개되면은 조속하게 이제 협상 중에 하나가 유엔 안보리 제재 그렇죠. 완화도 있지만 테러 지원국 미국의 독재 제재를 풀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번 사업가가 이제 미국에 송환돼서 조사받게 되면은 또 여기서 독설과 관련된 정보가 조금이라도 나오게 되면은 사실은 북한이 원하는 이런 테러 지원국 해제가 물 건너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북한으로서는 굉장히 아픈 곳이고 그렇기 때문에 단지 뭐 우리가 흔히 자유민주 국가에서 자국민이 원하지 않는 상태에서 송환됐기 때문에 국교 단결한 정도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뭔가 이제 그 북한이 쭉 그림을 그려왔던 대미 관계를 정상화할 수 있는 여러 출구 전략을 모색하는 가운데 하나가 들어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 부분들이 틀어지게 됐다. 틀어지게 됐기 때문에 북한이 크게 반발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또 이어지는 질문이 이겁니다. 그러면 바이든 행정부가 뭐 이름이야 어떻든지 간에 흔히 걱정하는 우리가 참 걱정하는 이른바 전략적 인내 2.0으로 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우려도 나옵니다. 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거 오바마 행정부 당시만 해도 미국이 이제 전략적 인내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 북한의 핵무력을 완성하는 시간을 벌어준 측면이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이런 곧바로 전략적 인내로 갈 가능성은 없고 무엇보다도 북한의 핵미사일이라고 하는 부분이 거꾸로 한미일 간의 삼각 군사협력의 하나의 좋은 계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그 한일 간에 지소미아 문제가 갈등이 있었습니다만은 일단 유지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문제도 있고 당시에도 이제 2015년도에 추진하려다가 못한 게 악사라고 그래가지고 한일 이제 군수지원협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시끄러웠죠. 예, 당시에 이제 원래는 박근혜 행정부 때 지소미아랑 악사를 두 개 다 받으려고 했는데 당시 한민국 국방장관이 일본 방위상한테 악사의 범위, 다시 말하면 군수지원의 범위는 어디냐 했을 때 우리 입장에서 보면 한반도 전역을 해역을 상정했는데 일본 측에서는 대한민국의 관할권은 남쪽에만 관할권이 있다. 북쪽에 대해서는 한국에 대해서 협력할 수 없다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발끈해서 그렇다면 우리는 악사는 받을 수 없다 그래서 안 했거든요. 네. 근데 앞으로 하게 되면은 이제 그 지소미아나 악사, 그 다음에 이게 더 발전되는 것이 이제 바로 이걸 기반으로 한 한미일 공동훈련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이 이제 자칫 MD라든지 이렇게 연결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많이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빌미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북한이 여기에 대해서 핵과 미사일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자기네들이 이제 계속 고수하려고 할 경우 미국은 바로 어떤 전략적 인내를 가기보다는 그걸 계속 압박을 하면서도 동시에 이걸 계기로 해서 한미일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이런 방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뭐 바로 미국이 전략적 인내 2.0으로 넘어가거나 이러지는 않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게 참 지금 문제가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돼 있지를 않고 여러 가지 산이 중첩돼 있어가지고 참 입체적으로 봐야 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방금 말씀하신 한미일 삼각협력입니다. 이번에 미국의 국방장관이 일본을 거쳐서 한국에 온 그 그림을 봐도 그렇고 미국과 일본은 분명히 한국까지 끌어들여서 삼각협력을 원하는 게 분명히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어느 정도는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게 사실이기도 한데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그런 구도로 가다가 보면 결국은 미국과 일본이 입에 달고 있는 언젠가부터 입에 달고 있는 인도 태평양의 평화 안보 번영 이게 결국은 이제 중국을 겨냥한 건데 이 한미일 협력 구도라는 게 북한만을 의식한 게 아니라 결국은 북한도 뭐 포함이 되겠지만 이게 결국은 미국의 대중 전략의 하나로 활용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되면 한국도 거기에 그냥 들어가 버리는 게 되고 그렇게 되면 다시 중국의 어떤 반발을 일으키면서 북한 핵 문제 이것도 좀 더 꼬일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북한 역시 미국과 대타협이 어렵다면 중국에 붙는 게 유리할 수도 있으니까 약간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약간 이렇게 약간 힘을 어느 쪽으로 주느냐 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또 최대한 관찰하려고 할 텐데 결국 질문은 이거 같습니다. 미국이 북한 문제, 핵 문제 해결을 과연 중국에 대한 전략보다도 더 앞서서 추진할까? 이런 질문으로 좀 모아지지 않을까요? 그거는 우리 입장에선. 예, 우리의 기대일 수는 있지만 그렇게 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낮다도 아니고 없다.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제가 뭐 최근에 이제 화상회의를 통해서 미국 측 전문가들이랑 토론을 하고 네. 그다음에 작년 이제 10월달에 한미 SCM 때문에 이제 워싱턴을 방문했던 우리 국방부 관계자들하고도 이제 제가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모든 관심들이 기승전 중국이랍니다. 그래서 모든 부분에서 중국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네. 그 속에서 이제 북한이 어떻게 활용되느냐는 게 보는 것 같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중국도 기승전 미국입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를 미국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보고 있는 거죠. 김여정 담화라든지 최선희 담화를 보면은 특히 김여정 담화의 한 뭐 90%는 우리를 비난하는 거고 한 10%가 미국을 그렇죠. 언급했고요. 마지막에만. 예. 또 최선희 담화도 대미 관계를 네.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저는 결국 송동격서라는 말이 있듯이 결국은 앵커리지 회담을 상당히 염두에 둔 의식한 담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북한 입장에서 본다면 최악의 상황은 미국과 중국이 담합을 해서 북한을 압박하는 겁니다. 이제 이런 네. 구도가 만들어지는 거를 우려했기 때문에 저는 특히 최선희 담화가 3월 17일 날 바로 이제 앵커리지로 가기 전에 이제 발표한 부분은 미국과 중국과 다시 전하는 거죠. 우리의 입장은 확실하게 조건 없는 북미 대화가 아니라 미국의 적대시 철회라고 하는 명확한 부분을 우리 얘기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중국이 미국에서 만나더라도 아무리 북핵 문제 협력을 한다 하더라도 북한에 제시했던 이런 전제 조건에 대해서는 훼손하면 안 된다는 나름의 강력한 북한판 핵심 이익을 건드리지 마라 하는 걸 이제 전달한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결과적으로 보면은 앵커리지에서 미중 간에 굉장히 논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네. 북한으로는 굉장히 안심을 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아마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지난 3월 22일 시진핑 주석에 대한 이제 구도 친서 그리고 이 속에서 나온 또다시 북중 우호 협력을 굉장히 강조하는 이런 걸로 나타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승전 중국, 기승전 미국. 참 이런 말씀을 들으면 우리 대한민국이 참 외롭다라는 생각이 정말 절로 듭니다. 지금 뭐 한반도의 평화 체제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최종적인 그림인데 한반도 비핵화를 포함한 과연 미국이건 중국이건 거기에 얼마나 진짜 뜻이 있고 같이 협력을 할지 이제 계속 그런 의아심이 점점 들고 있는 상황인데 자 그런데 박사님 그 입장에서 조금만 우리가 더 미국을 바라보면 미국이 물론 대북 정책을 수주 안에 내놓고 있고 뭐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겠지만 그런데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기승전 중국을 보고 있는 미국의 입장에서 본다면 북한 핵 문제가 미국이 어느 정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만 된다면 북한 핵 문제가 그냥 어느 정도 있는 게 그러니까 이제 한반도에 어느 정도의 적당한 정도의 긴장이 있는 게 뭐 주한미군의 그 주둔 명분도 살릴 수 있고 결국 주한미군이라는 게 북한으로부터 위협에도 대응하는 거지만 사실은 중국을 견제하는 효과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입장에서 본다면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올인하기보다 관리하는 게 더 낫다. 물론 이제 대놓고 이런 얘기를 한 적은 전혀 없습니다만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이게 이제 대중국 포위망을 구축하는 데서
미국은 이제 노골적으로 얘기할 수 있지만 일본만 해도 중국을 포위망을 구축하는데 참여한다 이런 말은 굉장히 조심스럽거든요. 한국의 경우는 남북 분단도 돼 있고 경제 의존도가 아니 무역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한국도 더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미국이 자기네 의도대로 기승전 중국을 해서 모든 걸 중국을 앞세워서 얘기를 하게 되면은 한국과 일본이 참여가 좀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오히려 근데 딱 좋은 게 북한입니다. 중국으로 미는 효과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누군가가 대신 이제 욕 먹을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게 바로 이제 북한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한미일 간의 협력도 중국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북한을 겨냥한 것이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해서 한미일이 공동 인식을 가져야 된다. 이번에도 보면은 2+2 그 미일 공동성명이나 2+2 한미 공동성명에도 보면은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미일 간의 공동 인식, 공동 대응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뭐 경제적으로나 이런 부분은 관계없지만 군사적인 대응 부분에서 한국과 그 일본이 중국을 견제한다고 하기에는 너무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그런 어떤 악역을 맡아주는 게 이제 북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뭐 진정한 마음이야 뭐 완전한 비핵을 원하긴 하겠지만 적어도 바이든 행정부 앞으로 4년 동안은 실제로 비핵화도 어렵기도 하고 또 실제 하는 부분은 바로 북한의 핵 탄도미사일에 대한 위협 감소라는 걸 통해서 한미를 묶을 수 있는 그 빌미를 잡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전시작전권 우리가 이제 돌려받는 환수, 전환 문제인데 이게 묘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요. 적어도 오바마 행정부, 심지어는 아들 부시 행정부 때도 그렇고 미국의 역대 행정부들이 사실 전시작전권 한국 가져가라 그랬었거든요. 그 아들 부시 행정부 때 럼스펠드 국방장관조차도 한국 가져가라 그랬었는데 어느 시점부터인가 그게 좀 바뀌었습니다. 물론 명분은 한국군이 정말로 그 전시작전권을 잘 운영할 수 있는지를 검증해야 된다 이런 명분이지만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조금 따져봐야 될 게 전시작전권을 사실은 미국으로서는 한국에게 돌려주는 것보다 미국이 갖고 있는 게 특히 기승전 중국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도 미국에게 조금 더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좀 질문이 나오거든요. 예, 지금 미국의 태도가 어느 시점에 바뀌었냐 하는 부분이 이제 관건인데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은 2010년을 계기로 해서 중국이 세계 2위의 경제력으로 불상하거든요. 그래서 노무현 정부 때까지만 해도 미국은 전작권 전환에 적극적 의사를 밝혔고요. 이 부분이 원래 2012년을 이제 목표로 해서 반환하기로 돼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12년이 됐을 때 이명박 정부가 2015년으로 이제 연기를 했고요. 2015년 직전이 2014년도에 다시 또 박근혜 정부가 이제 그 다시 또 조건에 기초한 연기했는데 그 이후의 과정을 보면은 당시에 이제 한국의 그 보수 정부가 전작권 전환을 이제 꺼려한 부분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점점 이제 그 중국의 부상이라는 새로운 환경 변화가 이제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미국이 전작권 전환을 해주기보다는 처음에 이제 나왔던 이유는 과거에 한국의 전작권을 가지고 있을 때 이 부분들이 자칫 한국의 반미 의식을 이제 고취시킬 수 있고 또 역대 뭐 일부 이제 군사 전문가들은 이렇게 이빨린 소리를 해가지고 이 군사 주권이 아니라 이거는 공동으로 행사하는 거라고 얘기하지만 그거는 이제 그 일반 그 국민들을 호도하게 한 발언이라고 생각하고요. 실제 내용을 보면은 어쨌든 그 최고 사령관이 행사하게 돼 있는 거기 때문에 미군이 이제 한국군을 완전히 이제 통제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국 내에 우리 한국군 내에서의 반발도 있고 젊은 장교들이요. 그 다음에 이제 국민 여론도 왜 우리가 그 1950년도에 넘기고 나서 70년이 다 되도록 우리가 온전한 군사 주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완전히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온전한 군사 주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있기 때문에 미국이 이제 돌려주려고 했던 것이죠. 그때까지만 해도 중국이 부상이 본격화되기 전이니까. 근데 지금 중국이 부상이 본격화되면서 그렇지 않아도 지금 동맹 관계를 묻고 유럽의 나토를 다시 재편성하고 이런 그 동아시아에서 동맹 관계를 다시
만들려고 하는 상황에서 굉장히 좋은 조건이 60만 대한민국 군인을 정예 군대를 지휘할 수가 있고 그렇죠. 또 뭐냐면 이런 부분이 유지됐을 때 그 유엔사를 통해서 다국적군을 이제 운영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전쟁이 한반도 유사시가 일어나게 되면 전 세계에 있는 이제 당시 16개 중에서 남하고 이제 완전히 빠졌기 때문에 15개 국의 참모진들을 이제 투입을 해서 다국적군을 운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 이제 과거에도 보면은 한국 전쟁하고 쿠웨이트의 이라크 침공 이 두 개만 만장일치로 유엔 안보리 결의가 있었고 나머지들은 다 뭐 중국이나 러시아에 반대해서 이런 다국적군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경우는 1950년도 10월 25일 날 이미 이제 북한의 남침에 대해서 그 결의를 얻어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엔군이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아주 오래된 거라고 하더라도 국제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래서 이거를 놓으려고 안 하는 겁니다. 미국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그 당시에 그 노무현 정부 때의 상황하고 지금하고 상황이 많이 바뀌었고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이제 이 전작권 전환을 가급적이면은 이제 늦추려고 하는 게 미국의 생각인 것 같고요. 이걸 통해서 한미일 간의 이제 그 다국적군 아니 뭐 연합체라고 군사적인 어떤 협력을 강화하려고 하는 이런 의도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미 간의 군사 협력을 강화한다는 게 물론 북한의 위협도 1차적으로 있겠지만 결국은 중국을 염두에 뒀다. 좀 이렇게도 해석이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예, 뭐 공식적으로 그렇게 해석 안 하지만 뭐 대놓고 얘기는 안 하죠. 예, 뭐 그럴 가능성은 없죠. 그러니까 북한 같은 경우는 핵 미사일을 제외한다면 한국군 뭐 주한미군 빼고 한국군 단독 전력으로도 뭐 압도할 정도로 그렇죠. 우리가 우세하기 때문에 지금 특히 한미연합 전력으로 가지고도 뭐 북한 핵을 가져 있다 하더라도 한미연합 전력으로 제압할 수 있는데 여기에 또 굳이 일본까지 끌어들이려고 하는 것은 명확하게 북한만을 겨냥한 건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여기서 팁을 드리면요. 이게 뭐 관련한 기사나 글들 보시다가 인도 태평양 이렇게 나오고 한미일 삼각 협력 이런 거 나오면 이거는 뭐 거의 99% 중국을 겨냥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라고 조금 말씀드리겠고 자, 시간이 좀 많이 흘렀습니다. 이제 조금 정리를 하면서 마무리 질문을 해야 되는데 요 정말 두 가지 질문을 조금 근데 뭐 한 가지는 질문이라기보다 좀 같이 생각해 봤으면 하는 부분인데 과연 바이든 행정부 미국의 국익이 북한에 있기보다는 중국이 더 크다면 결국은 대중국 전략을 수립하는데 편한 나라들 뭐 아시아에서 보면 이제 일본, 호주 그리고 이제 한국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인도가 좀 참여를 하고 있는 모양새인데 이른바 쿼드도 있는 거고 한국의 정치 상황을 보면서 사실은 또 조금 대북 전략을 움직일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가 뭐 전통적으로 한국의 민주당 정부와 미국의 민주당 정부가 비교적 가깝다 이렇게 얘기는 해왔습니다만 그런데 미국 지금의 민주당 바이든 정부로서는 중국을 견제하려면 한국 정부의 전폭적인 협력 참여가 필요한데 지금의 한국 정부는 조금 조심스러워하는 게 보인다. 그렇다면 이제 대선이 1년도 안 남았거든요, 우리한테. 그 정도까지는 그냥 그 북한 문제도 좀 관리를 하면서 넘어가고 그리고 한국의 정권 교체가 일어났을 때 한국을 쿼드라던가 이런 쪽으로 확 끌어들이자 이렇게까지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예, 근데 우리가 이제 한국에서 이 보수당이 집권했을 때하고 진보정당이 집권했을 때 미국 입장에서 보면 어느 게 더 국익에 좋은가 하는 거는 이게 일괄적으로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대표적으로 이 박근혜 정부 때 보면은 가장 친중 정책을 쓴 뭐 그런 면이 있었죠. 정부라고 네. 볼 수 있거든요. 네. 사실은 우리 역대 정부 가운데에서는 가장 친중적이라고 볼 수 있고 또 실제로 보면은 이제 그 미국과 관계를 이제 그 무시하고 한일 갈등이 이제 그때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국은 오히려 한국이 이제 중국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일본하고 갈등을 야기한 게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할 정도로 이제 박근혜 정부 때는 상당히 이제 중국과 가깝고 미국하고는 꼭 나빴다고 할 수 없지만 이제 미국이 원하는 걸 거의 들어주지 않았고 일본하고는 굉장히 사이가 나빴죠. 네, 네.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해에
되게 이제 당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지소미아라든지 한일 위안부 문제, 나중에 사드까지 다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박근혜 정부가 레임덕을 맞이하면서 그게 취약할 때 미국이 이제 강하게 공격을 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전체 판이 흔들렸던.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문재인 정부에 상당한 이제 부담을 줬습니다. 근데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 본다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 번 얘기를 하셨지만 기본적으로는 이제 남북 관계와 한미 관계에서 어느 걸 더 중시하느냐. 지금 대통령이 여러 번 얘기하셨지만 한미 동맹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남북 관계를 풀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는 사람들 내에서도 일부 불만은 그런 거죠. 남북 관계, 그러니까 미국하고 얼굴을 붉히더라도 남북 관계를 돌파하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문 대통령이 그렇게 안 하거든요. 안 하고 있죠. 안 하고 한미 동맹 훼손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분석할 때 노무현 정부 때의 교훈이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문재인 정부가 이 중국에 대한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국 전략을 그대로 또 받아들이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정권이 바뀌는 게 미국으로서는 조금 더 유리하다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질문을 조금. 예,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제 그 부분에서 말씀드렸던 건데 실제로 제가 이제 보수적인 입장에 서 있는 전문가들 보더라도 사실 우리 정부가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보수 정부도 이제 안보적인 논리에서 보수가 있고 경제 논리에서 시장 경제를 이제 강조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시장 경제를 강조하고 비즈니스를 강조하는 분들은 사실은 중국과의 관계를 쉽게 단절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드 보복 당시에 우리의 대무역 의존도가 대중 무역 의존도가 26%였거든요. 그래서 당시 전문가들이 얘기한 것이 너무 많다. 최소한 20% 이하로 줄여야 된다라고 했는데 지금 더 높잖아요. 제가 이제 그 최근에 어떤 글을 쓰면서 다시 찾아보니까 작년도에 대중 무역 의존도 29%입니다. 올해 늘었어요.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미국과 일본과의 교육보다 우리가 미국과 일본과 교육하는 것보다 더 많습니다. 더 많고 거기다가 이제 유럽연합까지 넣어도 그러면 조금 더 이제 그 유럽연합, 일본, 미국과의 교육이 조금 많을 정도로. 조금 더 많으니까 그러니까 중국과의 교육이 얼마나 높은지.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지정학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우냐면 우리가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무역하는 분들은 정책하는 분들은 차이나 플러스 원 정책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중국이라고 하는 부분이 당장 이익이 있기 때문에 기업보로 하지 말라고 할 수가 없는데 그렇죠. 그러나 너무 또 비중이 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외교 안보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과의 교육을 막지 못하더라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새롭게 대안으로 베트남이라든지 인도나 정책. 이쪽으로 계속 신남방 정책을 취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줄지 않고 그렇죠. 여전히 이제 유지 내지는 커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도 아마 차기 정부가 누가 들었었든 간에 지금 이제 대선의 계절이 오기 때문에 현재 이제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기 위해서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뭐 친중적이라든지 아니면 대미 협력이 약하든 이렇게 공격을 할 수 있지만 차기 정부가 보수가 됐든 진보가 됐든 어느 정부든 간에 결국은 또 똑같은 딜레마에 빠질 거라고 봅니다. 미국 바이든 정부에게 쉽게 빨려들리지는 않을 거다.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이 중요한 게 이게 이제 지금 중국의 그 국력이 명목 화폐 기준으로 하면은 지금 한 70%까지 와 있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의 큰 규모냐 하면은 이게 지금 상대적으로 미국의 이제 힘이 약화됐는데 우리가 사드 보복 때 대표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최강대국 패권 국가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자기가 제일 세니까 패권 국가가 되는 게 아니고 각 나라들이 필요로 하는 필요할 때 자기가 희생해서 세계 경제의 역할을 해주거나 그렇죠. 아니면 그 나라에 대해서 당장 이익이 없더라도 공공재를 제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사드 때 딱 보면 알지만 우리가 중국으로부터 엄청나게 경제 보복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은 하나도 안 움직였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미국이 당시에 사실은 사드라고 하는 것은 주한미군이라 하더라도 어쨌든 그 미군이 가져오는 무기를 우리가 받았다고 해서 지금 공격을 한 건데 무역보복을 받은 건데 여기에 대해서 미국이 아무런 그 보상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아직 초기이기 때문에 대중 그 입장을 굉장히 날카롭게 세우고 있지만 결국은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 정책의 성패도 결국은 미국이 자기가 어느 정도 양보해서 미국 입장을 받아들이는 나라들, 동맹국이든 우호 국가들이 중국으로부터 보복을 당할 때, 불이익을 당할 때 이 부분을 공공재를 제공해서 보호해 줄 것인가.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을 때는 아마도 한국도 여러 가지 이제 고려할 그렇죠. 수 있지만 만약에 미국이 그런 의사도 없고 능력이 없다면 사실은 그거는 뭐 우리 그 국가를 책임지는 입장에서 보수 정부가 됐든 진보 정부가 됐든 무조건 미국 입장을 따를 수가 없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 우리 남북 관계 좀 전망 좀 해주십시오. 예, 지금 남북 관계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북한은 얼마 전에 이제 김여정 3.15 담화에서 남북 관계를 더 이상 뭐 희망이 없다. 네. 그래서 3년 전에 봄날이 올 수도 있다고 한 게 이제 지난 1월 달에 1월 8일 날 그 김정은 위원장이 8차 당대회에서 한 얘기인데 지금 몇 달 만에 이제 가능성이 없다라고 하는데 이 조건으로 내걸었던 부분이 한미 군사 연습의 중단입니다. 네. 근데 우리가 생각하듯이 한미 군사 연습 중단은 남북이 합의한 것이 아니라 2018년 6월 12일 날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전격 합의한 것이고 이 부분은 사전에 한미 간에 사전 협의가 없었던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군사연습 중단에 대해서도 북한은 크고 작은 모든 군사연습을 안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반면에 지금 미국이 우리한테 얘기한 부분은 대규모 군사연습입니다. 그래서 키리졸브하고 독수리 훈련 네. 그리고 이제 8월 달에 하는 울지 프리덤 가디언을 안 하기로 해서 실제 2019년 이후에 안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북한 요번에 이제 김여정 담화를 보면은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문제 삼고 있습니다. 규모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면은 결국은 북한이 군사 연습을 문제 삼았다기보다는 남북 대화 자체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현재 본다면은 아마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더라도 남북 간의 단독적인 어떤 대화는 재개가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아까 쭉 말씀드리면서 북미 대화도 쉽지 않지만 북미 대화가 재개되면은 하나의 이제 거기에 따라서 남북 대화의 가능성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아쉽지만 우리가 이제 북미 대화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남북 대화의 기회를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되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인적 교류나 경제 지원이나 이런 부분인데 인도적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되려면은 역시 또 코로나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의 경우도 코로나 백신이 보급돼서 집단 면역이 형성되는 걸 한 11월 넘어서로 보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경우는 좀 더 늦어지겠죠. 우선 경제적으로 구입할 능력도 없고 지금 그 국제 기구들이 이제 무상으로 한 200만 정도 이제 제공한다고 하는데 시간 걸릴 거고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우리가 이제 집단 면역을 형성돼도 시간이 걸리고 북한은 더 걸린다고 보면은 연내에는 정부 당국자의 접촉이나 그 낙관적으로 보더라도 아니면은 뭐 시범 사업 정도는 몰라도 우리가 기대하는 봄날은 어차피 금년에는 어렵다고 보고요. 대선 국면으로 바로 또 점점 이제 가기 내년 때문에. 3월 9일이 대선이기 네. 때문에 네. 이 과정에서 우리 정부는 대선에 대한 미친 영향 때문에 특히 더 조심할 거라고 봅니다. 아마 그래서 남북 관계는 조금 더 이렇게 좀 낙관적으로 보기가 어렵다. 이게 이제 솔직한 진단입니다. 네. 자, 김정환 기자의 통일 압수다 4시즌 첫 회 조금 진중한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좀 깊이 있게 그리고 다른 데서 잘 다루지 않았던 이야기들까지 조금 들려드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좀 시간은 걸렸지만 찬찬히 보시면은 미중 관계라는 구조 속에서 이 한반도 정세가 어떻게 얽매여 있는지 이거를 조금 그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요. 통일 압수다 4시즌 내내 이 사안은 계속 들여다보면서 좀 깊이 있게 그리고 좀 친숙하게 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박사님 오늘 긴 시간 감사하고요. 또 한번 기회가 되면 또 모시겠습니다. 예. 자,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모든 분 감사하고요. 좋아요와 구독은 필수입니다. 네, 고맙습니다.